버려진 남편의 복수. 쓰레기. 쓰레기통. 나는 지금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습니다. 새벽 2시. 한강 다리 밑.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미안해, 민우야. 당신은 이제 쓸모없어. 아내 최서진의 마지막 말이 귀에서 맴돕니다. 멀어지는 차량 테일라이트. 빨갛게 꺼져가는 불빛. 마치 내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모릅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내가 6개월 동안 사업 실패자를 연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쓰레기통을 짚고 일어섭니다. 보란듯이 허리를 펴고 주먹을 꽉 쥡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한강 다리 밑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내가 타고 떠난 검은색 세단은 이제 꼬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숨을 쉬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콘크리트 감촉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으드득.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가 연기하던 그 역겨운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공기 좋은 데서 좀 쉬고 있어. 내가 곧 데리러 올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나를 태우고 이 한강 다리 밑까지 오는 내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아마도 내 연남이랑 통화하며 미리 샴페인이라도 따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사업 실패한 무능한 남편, 쓸모없는 짐짝 같은 여편네를 드디어 처리했다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 앞코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비벼 껐습니다. 아내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며 툭 던지고 간 것입니다. 20년을 아내 뒷바라지하며 헌신한 대가가 고작 담배꽁초 하나와 한강 다리 밑 추위라니. 20년 세월이 참으로 허무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최서진. 내가 원한 게 이거였지? 나 없이 내 그 잘난 남자랑 우리 집, 우리 재산 다 챙기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나는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 4시간 32분 15초.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가 차 안에서 내 연남과 나눴던 통화 내용, 나를 한강 다리 밑에 버리며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 그리고 아내가 떠나며 엑셀을 밟던 소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죽어버려라, 한민우.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아까 아내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괜찮으십니까? 다급한 박지훈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네, 형님.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경찰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떠나셨습니까? 방금 갔어. 아주 신이 나서 가더군. 나는 텅 빈 다리 밑을 내려다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막 유기 현장 증거 확보했네. 살인 미수의 유기치상, 거기다 사기 혐의까지. 이걸로 그 여자 알거지로 만드는 거 확실한 거지? 물론입니다, 형님. 녹음 파일이랑 현장 상황이면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부인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이닥칠 겁니다. 지금 몸은 좀 어떠세요? 몸, 아주 날아갈 것 같아. 6개월 동안 무능한 남편 흉내내느라 좀이 쑤셔 죽는 줄 알았거든. 나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우두둑. 뼈마디마디가 맞춰지는 소리가
한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실 6개월 전 투자자가 기적적으로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나는 바로 아내에게 알리려 했습니다. 내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걸 누구보다 기뻐해 줄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안방 문 밖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통화 소리가 내 입을 막았습니다. 아, 글쎄, 사업 완전히 망했다니까. 저 여편네 죽기 전엔 보험금도 못 타. 차라리 어디 한강 다리 밑에다 버려두고 실종 신고를 낼까. 그때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아내는 듣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두 발로 보란듯이 일어서서 저 여자를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노라고. 지난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멀쩡한 몸을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아내가 가져다 주는 밥을 먹고 내 연남이 와서 우리 집 안방을 드나드는 걸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 남자의 멱살을 휘어잡고 싶었지만 완벽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들이 방심하고 덫에 걸려들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아내가 제 발로 지옥문을 열고 들어간 것입니다. 형님,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두를 거 없어. 어차피 그 여자 집에 가서 샴페인 따려면 시간 좀 걸릴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쓰레기통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처참하게 구겨진 고철 덩어리가 마치 최서진의 미래 같아 보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렀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묘합니다. 저 소리를 들으니 3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이 송두리째 곤두박질 치던 그날 밤에도 저 소리가 귀가를 맴돌았었죠. 그때 나는 회사 파산 선고를 받고 술에 취한 채 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건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던 아내 최서진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야,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그때 아내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아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었죠. 평생 내가 당신 버팀목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주변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생불이 났다고 요즘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 눈물이, 그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확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비 오는 날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창문을 두드릴 때 집에 들어서니 아내는 전화통화 중이었습니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나야. 낯선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 나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 여편네. 걱정 마. 회사 완전히 망했대. 빚만 남았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험금 3억. 이혼하면 반밖에 못 받잖아. 차라리 사고로 죽으면? 그럼 3억 다 내 거잖아. 쿵. 내 몸이 벽에 기대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통화에 열중한 나머지 냄새나? 나도 역겨워 죽겠어. 빚쟁이 남편 보기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보험금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다물고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투자자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아내를 믿고 죽었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밤 나는 복도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천사가 사실은
내 생명을 노리고 껍데기만 쓰고 있던 악마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투자 성사를 숨기고 철저히 무능한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안방에 내 연남을 끌어들여 뒹굴 때도 나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아 들리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척 술만 마시며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조금만 참자, 한민우. 지금 일어나면 개죽음이다. 완벽하게 아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 매일 밤 허벅지에 바늘을 꽂아가며 참았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저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인내의 끝이 보인 것입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경찰차에서 내린 박지훈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뒤따라 내린 형사들이 내 주위를 감싸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옵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걱정스러운 형사의 물음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다.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 박지훈 변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지금 바로 자택으로 이동해서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아. 나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고 내 두 발로 경찰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형사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차문이 닫히고 훈훈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한강변 풍경이 뒤로 밀려납니다. 저 어둠 속에 20년을 바보처럼 살았던 과거의 한민우를 버리고 갑니다. 이제부터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건 헌신적인 남편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입니다. 갑시다. 우리 아내 깜짝 놀라게 해주러.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시내로 들어갑니다. 3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울렸던 그 사이렌이 오늘은 아내를 파멸시키기 위한 장송곡처럼 들립니다. 기다려, 여보. 당신이 내게 줬던 그 지옥,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같은 시각, 우리 집. 아내와 강태우는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건배. 드디어 끝났어. 민우 그 한심한 놈. 강바람에 얼어 죽겠지? 7년만 기다리면 3억이 우리 거야. 둘은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누구지? 아내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경찰 배지.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 한민우? 어떻게? 아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귀신이야? 강태우가 소리쳤습니다. 귀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쉽게 됐네. 살아서 돌아왔어. 최서진 씨, 강태우 씨, 살인 미수, 유기치상,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자 강태우가 버럭하며 소리쳤습니다. 나 아니야.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난 몰라. 억울해. 닥쳐, 이 자식아. 내가 꼬드겼잖아. 서로 싸대질하며 싸우는 추악한 꼴을 보니 허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강태우 앞에 섰습니다. 그가 겁에 질려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아저씨. 아니, 형님. 짝! 내 손바닥이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휙 돌아갈 정도로 강력한 일격이었습니다. 이건 내 손등에 뜨거운 라면 쏟은 값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멍하니 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짝! 이번엔 반대쪽 손으로 아내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2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값이고.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내 돈, 내 집, 내 재산, 꿈도 꾸지 마. 너희들에게 줄 건 딱 하나, 콩밥뿐이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법정. 최서진과 강태우,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20년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보험금 3억 원입니다. 그리고 새 남자와 살기 위해서. 증거가 있습니까? 네. 나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6개월치 통화 내용, 사진, GPS 기록. 재판장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민우 언제 처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보험금 타면 같이 살자.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우는 울었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충동이었습니다. 충동?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계획한 게 충동입니까?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서진 할 말 있습니까?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거짓말. 나는 끊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성공했을 때도 돈만 요구했어. 실패했을 때는 죽으라고 했고. 당신이 사랑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통장이었어. 아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서진, 유기치상 미수, 살인교사, 징역 5년. 피고인 강태우, 살인교사 방조, 징역 3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우야,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투자금 10억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 30억. 무리 없이 달성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콘센트 좀 써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였습니다. 프리랜서. 재미있는 일 하시네요. 저도 IT 쪽이거든요. 정말요? 회사 대표세요? 네, 작은 회사지만요. 우리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이지은.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혹시 같이 점심 드실래요? 업무 협력권도 얘기하고요. 좋아요. 점심 식사. 그녀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대표님은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습니다. 1년 전에.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좋지 않은 결혼이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업무 협력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후 어느 날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대표님 아이들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만나봐도 될까요? 다음 주말 이지은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딸 수아와 아들 준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이지은은 금방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아빠, 이지은 이모 좋은 분이에요. 수아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엄마랑 달라요. 돈 얘기 안 하고 우리 얘기 들어주고.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아빠, 이모랑 사귀세요. 뭐? 아빠 행복해야죠. 나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회사 매출은 30억을 넘었습니다. 직원도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지은과는 공식적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도 편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넷은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년 전 내가 버려졌던 바로 그 한강.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이지은이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수아와 준호가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한강에서 죽을 뻔했던 내가 지금 여기서 웃고 있다. 민우 씨. 이지은이 불렀습니다. 네? 행복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정말로?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를 사러 들어갔다가 신문 가판대를 봤습니다. 거기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유기 사건 최서진, 모범수로 2년 만에 가석방 신청.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신문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여자의 인생은 이제 나와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우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평범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특별한 게 아니라 이런 평범함이 행복이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1년 전 오늘 나는 한강 다리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회사에 가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이지은과 주말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그것이 내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2026년 1월,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 최서진. 하지만 이번에는 열어보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지은과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이들도 찬성했습니다. 수아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어제 박지훈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최서진 씨 가석방 신청 기각됐습니다. 그래? 네, 피해자인 형님께서 반대 의견서를 내셔서요. 아, 맞다. 그랬지. 나는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지훈아. 나 정말 괜찮아. 그리고 지금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지은과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수아의 대학 합격 축하 파티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주문했습니다. 2년 전 최서진과 강태우가 내 죽음을 축하하며 마셨던 바로 그 샴페인.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건배. 수아의 미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지은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왜요? 저희를 받아줘서요. 저도 상처받은 사람인데, 민우 씨도 그런데 우리 서로 치유해 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면회 가볼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도 돼. 하지만 아빠는 안 갈 거야. 왜요? 아빠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어. 마음속에서. 하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거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한 거죠? 그래, 아들. 우리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년 전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던 나. 1년 전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나. 그리고 지금 따뜻한 침대에서 내일을 기다리는 나.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치욕을 견뎠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민우처럼 2년